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결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의 미사일 현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원래 미사일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통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웃긴 게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미국이 한국에게 무슨 미사일 개발 제한 지침을 준 게 아니에요. 이름은 미사일 지침인데 사실은 한국이 자발적으로 미국한테 우리는 미사일을 여기까지만 개발하겠습니다. 사거리 얼마, 탄두 얼마까지만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희한하죠.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 이게 이제 전두환이 약속한 거거든요. 이런 약속을 한 이유가, 원래 이제 전두환 전에 박정희가 있었잖아요. 박정희가 비밀 핵 개발을 하다가 미국한테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이 정권을 딱 잡고 미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저는 박정희와 달리 함부로 무기 개발 안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미사일 지침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다라고 하면 무슨 지침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상을 하긴 하죠. 그래서 그럼 우리 여기까지는 허용해 달라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미국한테 약속 각서를 쓰는 식으로 개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미사일을 개발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군사 주권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내 미사일 마음대로 만들겠다는데 그거를 미국한테 각서를 써서 저는 여기까지만 만들겠습니다라고 각서를 써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황당한 일인 거죠. 자, 아무튼 이 미사일 지침이 있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점점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거의 이제 미사일 지침이 없는 거나 다름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미사일 개발의 속도가 붙었고, 그렇게 해서 한국의 대표 미사일, 주력 미사일인 현무 미사일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현무 미사일이 한국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무 미사일의 재원을 몰라요, 우리가. 한국 정부가 이걸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추측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현무 미사일의 외형도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건 뭐 사진 찍었는데 이게 해상도가 낮잖아요. 제대로 전시된 적이 없고, 예를 들어 국군의 날 때 현무 미사일이 이제 열병식에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통 속에 들어있어서 안을 볼 수가 없어요. 미사일 안에 미사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냥 빈통인지 아닌지 누가 알 거예요. 아무튼 현무 미사일입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는데 그냥 빈통인지 아닌지 모르죠. 아무튼 통만 나옵니다. 그 안에 미사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현무 미사일과 관련된 정보는 대체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됩니다. 현무 미사일도 이제 역사가 있어요. 현무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현무 1 같은 경우는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허큘리스가 이제 영어식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헤라클레스라고 흔히 알죠. 이 미사일을 복제한 미사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추정이에요.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전량 퇴역됐고요. 그 다음에 현무 3 같은 경우는 순항 미사일이에요. 현무 2, 4는 탄도 미사일인데, 순항 미사일은 나중에 따로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현무 2, 4만 다루고, 현무 5가 있는데 이건 사실 드러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2, 4만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무 2 같은 경우는 이게 제식명이 MGM EKA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참 복잡하죠. 현무 2가 이제 A, B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MGM EK A가 있고 B가 있는데, 사거리가 300km입니다. 탄두 무게가 500kg이고요. 발사되는 차량 이동식이고 실전 배치는 2006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300km에 탄두 무게 500kg이면 에이테크음스랑 거의 비슷한 급이죠. 에이테크음스보다 오히려 낫죠. 왜냐하면 에이테크음스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300km짜리는 탄두 무게가 훨씬 작았어요. 200 얼마였나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200-300kg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무 2A가 에이테크음스보다는 오히려 성능은 더 좋은 거다. 물론 당연히 10년도 더 뒤에 개발된 거니까 성능 더 좋아야겠죠. 그 다음에 현무 2B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300km, 500km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탄두 무게가 대신 2톤이냐 1톤이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두 무게를 줄이면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근데 사거리가 300km일 때 탄두 무게가 2톤이니까
탄두 무게가 확 늘었죠. 현무 EA에 비해서. 그다음에 최고 속도가 마하 7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사된 차량 이동식이고요. 마찬가지로 실전 배치가 2015년에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300km의 탄두 무게 2톤이면 에이테크스에 비하면 상당히 강력한 미사일이다. 탄두 무게가 2톤이면 상당히 큰 무거운 거예요. 그다음에 현무 C가 있습니다. MGM-2KC라고도 하고요. 사거리가 800에서 2,500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탄두 무게가 공개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탄두 무게가 얼마나 줄였을까 이건 뭐 알 수 없습니다. 2,500km면 이건 중거리 미사일이죠.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원형 공산 오차가 1에서 5m다라고 했는데 1에서 5m면 지난 시간에 우리 에이테크스 같은 경우 원형 공산 오차가 뭐 몇십 미터 다녔잖아요. 뭐 1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미터였지만 그러니까 정밀도도 엄청 좋은 거예요. 에이테크스에 비해서 현무 미사일이 훨씬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뭐 수량 개발 생산한 수량이 50개를 생산했다 뭐 이런 정보도 있는데 이 과연 군사 기밀인데 정확한 정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전 배치 2017년에 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무4 같은 경우 있는데 현무4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완전 추정입니다. 사거리가 600에서 5,500km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5,500km면은 거의 이제 ICBM급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거리 5,500km 미사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뭐 중국이나 러시아 공격할 용도인가요? 네, 5,500이면은 미국까지는 공격을 못 하겠군요. 미국은 공격할 수 없는데 상당히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굳이 이런 미사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이 중국 뭐 내륙 저기 서부 이런데 공격할 게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 용도가 이제 뭐냐 논란이 좀 있죠. 탄두 무게가 500에서 4,000kg까지 나옵니다. 4톤까지도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탄두 무게가 이 정도로 많이 나와버리면은 이건 상당히 폭발력이 강한 그런 미사일입니다. 발사된 차량 이동식이고요. 엔진은 2단 고체 연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ICBM급으로 나오려면은 당연히 2단이어야 되겠죠. 최대 속도 마하 10까지 나온다 그러고 유도 방식은 관성 유도, 위성 유도 이제 복합 방식이라고 하고 가격이 40억 원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정보들과 뉴스에 나온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쭉 다 추정치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자, 미사일의 외형을 보면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러시아 기술 도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뜬금없이 뭔 러시아 기술이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불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이제 분리 독립을 한 거잖아요. 러시아로 넘어오면서 소련 시절에 한국이 러시아에 차관을 제공한 게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러시아에서 한국은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죠. 그거 그냥 저기 할게 그 무기로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무기로 갚을게. 러시아가 또 무기가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한국이 그래 괜찮은데라고 해서 그때 여러 무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분석 연구를 해가지고 나름 한국의 무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은 미국의 무기를 우리가 주로 쓰잖아요. 미국 무기를 주로 쓰는데 미국 무기는 기술 유출을 철저히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분해해보거나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무기는 사서 쓰더라도 이게 한국 무기 개발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러시아 무기는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뜯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개발, 기술 개발에 매우 도움이 됐죠. 그 다음에 미국과는 전혀 다른 체계로 발전을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체계의 어떤 무기를 볼 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무 미사일도 러시아의 무기 기술을 받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때 당시에 러시아한테서 도입한 무기 중에 현무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이스칸데르는 당연히 그 이후에 개발된 미사일이니까 그런 미사일을 받을 수도 없었고 도움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왜 외형이 비슷하냐? 그건 뭐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현무만 이스칸데르 미사일과의 외형이 비슷한 게 아니라
북한이 개발하는 그 화성포 11나 미사일이나 그런 미사일들,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들도 사실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외형이 좀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은 미사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단거리 미사일은 이스칸데르 미사일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게 가장 유리하더라 라는 게 연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수렴을 하는 거예요. 야, 저 디자인이 제일 좋은 디자인이래 라고 해서 너도 나도 그 디자인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일종의 미사일 외형 유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적화된 미사일 모양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군은 현무 이 미사일을 전체 6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00발 뭐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현무 4 같은 경우는 탄두에 중금속을 채워서 무게를 늘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벙커버스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벙커버스터가 뭐냐면요, 벙커를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벙커가 어디 있습니까?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나 아니면 이제 산에 터널을 뚫고 깊숙이 있잖아요. 여기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밖에서 포탄 백날 터뜨려봐야 약간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를 이 지하에 있는 구조물을 공격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하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안에서 터지도록 만드는 그런 미사일이 있어요. 그걸 이제 벙커버스터라고 합니다. 뭐 폭탄으로도 있고요. 지하를 파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매우 무거워 가지고 매우 빠른 속도로 땅에 팍 충돌을 하면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충격을,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려면은 매우 무겁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우 무거운 폭탄을 매우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또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옆을 맞추면 옆에만 터지는 거잖아요. 벙커버스라는 게 지하에 있는 벙커를 없애야 되니까 그 지하 벙커에 정확하게 꽂혀야 돼요. 그래서 정밀도도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벙커버스터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어쨌든 현무사를 벙커버스터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국군 측에서는 밝혔고요. 탄두 부분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카나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달려 있다. 이게 뭐냐면은 현무사가 2단 로켓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분리된 뒤에도 계속 날개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밀도를 높이는 거죠. 자, 정부에서는 현무사를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갖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4톤이니까 뭐 그럴 만도 하죠. 근데 ICBM급으로 넘어가면 아마 그런 비슷한 무게 중량을 탑재할 수는 있을 건데, 중거리 미사일 중에서는 그 정도의 중량을 가진 미사일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언론에서 이거를 괴물 미사일이라고 자꾸 부릅니다. 괴물 미사일이라 부르는데 이게 뭐 너무 과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봅시다. 괴물 미사일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건 언제냐면 북한이 ICBM을 공개했을 때, 그때 화성포 몇 형이었죠? 17형인가? 거기서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화성포 17형이 그동안 공개됐던 전 세계에 있는 ICBM, 차량 이동식 ICBM 중에서는 가장 크기가 컸거든요. 그걸 가지고 서양의 어떤 이 무기 분석가가 와, 저건 괴물 미사일이다 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부터 북한의 미사일은 괴물 미사일, 이런 이제 표현이 약간 별명처럼 붙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미사일을 보고 야, 우리도 괴물 미사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민망하잖아요. 외부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미사일을 보고 와, 한국에 현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거 괴물 미사일이야 라고 평가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자화자찬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미사일도 괴물 미사일이야. 민망하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면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를 만하냐? 북한의 ICBM에 비해서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를 만한가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좀 민망한데, 폭발력이라는 게요, 세계 최대 탄두 중량 4톤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폭발력이 4톤이잖아요. 그럼 북한의 그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그 미사일은 폭발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폭발력이 핵탄두를 탑재하기 때문에 핵탄두 탑재하면 기본적으로 폭발력이 킬로톤 단위로 나가요. 아주 작아도 보통 뭐 10킬로톤 이 정도 나가고 4킬로톤, 뭐 진짜 전술 핵탄두라면 4킬로톤 정도 나가는데 ICBM에는 그거보다 훨씬 큰 걸 탑재하죠. 전략 미사일이기 때문에 전략 핵탄두를 탑재하겠죠. 그럼 수십 킬로톤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작게 잡아서 전술이야라고 해서 10킬로톤이라고 해도 10킬로톤이면은 10,000톤입니다. 4톤하고 10,000톤하고 비교해 보세요. 4톤, 10,000톤. 10,000톤짜리 탄두를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4톤짜리 탄두를 가지고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르면 이게 됩니까?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무 가지고 자꾸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건 좀 자제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재래식 미사일과 핵 미사일을 비교하려고 하면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핵무기는 말 그대로 전략 무기고 재래식 무기하고 차원이 다른 무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도 그럼 거기에 맞서서 핵무기에 버금가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어 보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핵무기는 오로지 핵무기로만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차원이 다른 무기인데 서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마치 육군하고 공군의 차이인 거예요. 비행기가 발명이 돼가지고 어느 나라는 비행기가 발명이 돼가지고 비행기로 폭탄 떨어뜨리고 있는데 육군 병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그게 상대가 됩니까? 그런 차원인 거예요. 전혀 다른 레벨의 상황인 건데 그걸 경쟁하려고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현무 미사일로 돌아와서 현무 미사일의 정보가 이제 뭐 알려진 바는 별로 없어서 성능도 뭐 알 수는 없고요. 알려진 정보로만 놓고 보면 아무튼 상당히 우수한, 그러니까 미국의 에이테크스에 비하면 상당히 우수한 미사일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미사일 앞으로도 이제 한국의 미사일 가능성은 창창하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미사일들을 개발하는 데서 미국이 얼마나 간섭할 것이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뭐 미국에서 통제를 하면 사실 한국의 군사 주권이라는 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야 그런 무기는 그만 만들어라고 하면 더 못 만들어요. 그런 압박을 받으면은 그 압박 무시하고 아닌데 우리는 그냥 계속 만들 건데라는 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무 미사일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비싸잖아요. 한 발 쏠 때마다 수십억 원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발사를 충분히 못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당국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정해진 예산과 전력화 시기에 맞춰 시험 평가를 하다 보니 미사일 발사 횟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전 배치한다.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미사일이 비싸다는 이유로 실사격을 자주 하지 않아 문제점을 모른 채 몇 년간 방치하다가 결국 사고로 나타나는 구조. 이런 문제가 있죠. 또 방산업체 관계자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북한은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에 실패하면서도 개발과 운용 단계에서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기술적 발전은 물론 미사일 자체가 안정화된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미사일의 안정화가 부족하다. 뭔가 부족한 미사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미사일을 여러 번 쏴봐야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못 쏘니까 어떨 때는 운이 좋아가지고 잘 날아갔어요. 그러면 잘 날아갔어 끝. 더 이상 쏘지 마 이제 비싸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운이 나쁘면 이게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뢰성에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게 몇 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무 미사일 사고가 2017년 9월 15일 오전 6시 57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6분 만에 바로 대응 발사를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오전 7시 3분에 동해안에서 평양 순안 국제공항까지의 거리를 상정해가지고 동일한 거리로 250km거든요. 현무 EA 미사일을 2발을 발사했어요. 근데 이 2발 중에 한 발이 날아가다가 수초 만에 동해상에 떨어져 버렸어요. 한참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못하고 바로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군에서는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10월 4일 오후 11시에 또 이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어요. 강릉 동해안에서 동쪽으로 현무 EC를 이번에 발사를 했어요. 자, 이번에도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는데 이게 미사일이 이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동쪽으로 날아가다가 갑자기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후방 1km 지점 강릉 공군기지 안 골프장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또 이제 그 탄두는 거기에 떨어졌고 추진제는
그것보다 더 400m를 더 날아가서 유류 저장소 옆에 떨어졌어요. 이게 유류 저장소에 직격을 했으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그 옆에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탄두는 터지진 않았다고 그래요. 큰 사고는 안 난 건데 2022년에만 현무 2C를 3번 발사했는데 앞에 2번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고가 나버린 거죠. 근데 저는 이게 2017년에 이미 한번 사고가 났는데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안 밝혔잖아요. 그러니 이거 과연 제대로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웠을까? 개량을 했을까? 개선을 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 좋으면 잘 날아가고 운 나쁘면 뒤로 날아가고 이런 미사일이 돼버린 거예요. 뒤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어떻게 믿고 씁니까? 이게 적을 향해 쐈는데 이게 우리 아군에 돌아와서 터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의구심이 가는 게 뭐가 있냐면요. 군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뒤에 관성 유도 장치 오류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근데 이게 관성 유도 장치 오류라는 결론이 어떻게 내렸냐면 추락한 미사일을 수거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야 이거 관성 장치 좀 고장이 났었네라고 안 게 아니고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장 유형을 분류해서 모의 발사 3만 회가 넘는 모의 발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네라고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분석인가 싶은 거죠. 과연 이렇게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가? 왜 그러냐면은 관성 유도 장치라는 게 사실 고장이 잘 나는 부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났다? 이게 약간 좀 믿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위성 유도 장치의 고장이 아닌가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군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성 유도 장치의 수많은 부품 가운데 정확히 어떤 게 고장인지는 모르겠다. 즉 원인을 정확하게 모른 거예요. 그냥 관성 유도 장치 오류네 라고 한 거지 왜 오류가 났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성 유도 장치 결함은 이례적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관성 유도 장치 오류 발생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김민석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공상과학 소설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라고 가정하면서 북한이 사이버전 및 전자전에도 상당한 투자를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전자전 GPS 교란 신호를 보내가지고 미사일이 뒤로 날아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성 유도 장치 고장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봤었거든요. 오히려 얘가 이제 쭉 날아가다가 관성 유도 장치로는 제대로 날아가고 있는데 GPS 신호를 받아보니까 이게 야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네라고 해서 컴퓨터가 자체로 잘못된 그 방향이니까 뒤로 가야지라고 뒤로 가버린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군이 비행 안전장치 개발을 대책으로 내놨다고 해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면 탄두부와 추진제를 강제 분리해 추락시키는 장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원인이니까 다시는 사고가 안 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안 터지게 만들게요. 그럼 됐죠?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책이냐. 이런 논란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탄두는 골프장에 떨어지고 추진제는 유류 저장 시설 옆에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탄두가 안 터졌어요. 왜 안 터졌냐?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도장치 오류라면은 미사일이 당연히 골프장을 목표물로 인식을 하고 거기로 탄두를 투하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터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터졌어요. 불발탄이 된 거예요. 근데 탄두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군이 끝까지 원인 발표를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인 발표한 걸 못 찾았어요.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만 했지. 그래서 참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무 미사일 종합을 해보면 에이테크스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이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 못 만드니까 이제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게 성능은 훨씬 좋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게 단점이에요. 에이테크스는 뭐 500번이 넘게 발사를 해봤기 때문에 안정성이 딱 갖춰져 있죠. 초반에 나타났던 문제점들 다 개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무 미사일은 한참 더 많이 쏴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계속 개선을 할 거 아니에요. 성능 개선을. 근데 문제는 돈이라는 거예요. 한 번 쏠 때마다 수십억이 날아가기 때문에 마음껏 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국방비를 더 늘려가지고 마음껏 쏴볼까? 이게 답입니까? 이게 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현무 미사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주시버와 촛불 전진으로 동시 송출됩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송출이 되고요. 좋아요,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뭐 의견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급 체제에서 다급 체제로 급변하는 국제사회.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권연구소가 준비한 북중러 신세계와 미국의 몰락.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